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19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KB국민은행 파업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 브리핑을 할 때 그전에 네. 신문들을 쫙 봤는데 네. 고객 불편 얘기만 하더군요. 예. 그렇죠. 예. 네, 언론이 그렇게 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계기로 오늘 내일 이틀 동안은 두 노동조합의 이야기를 차례로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은 총파업을 벌인 국민은행 이야기고요. 내일은 극한의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국민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침 9시부로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하루짜리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예. 이번 총파업은 약 1만여 명의 국민은행 노동자들이 참가했고요. 이건 금융권 파업으로는 이례적으로 규모가 큰 겁니다. 국민은행 노동조합 자체가 우리나라 금융권 노조 중에 제일 크기도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번 파업의 열기도 대단히 컸다는 거죠. 예. 국민은행 전체 조합원이 휴직자를 포함해서도 한 1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1만 명 넘게 파업에 참가했다는 건 조합원들의 의지가 이번 파업에 완전히 집중이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 파업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금 피크제를 언제 도입할 것이냐, 성과급의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페이밴드라고 불리는 호봉 상한제를 도입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이런 쟁점들을 놓고 노사 양측이 오랫동안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예. 엊그제 저녁에 노사 협상이 결렬이 됐다가 노동자들이 잠실체육관에 모여서 총파업을 예고를 한 뒤에 밤 11시경에 다시 협상이 재개돼서 밤샘 협상을 했는데 다시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 9시부터 하루 총파업이 시작된 거죠. 예. 어제 파업은 하루짜리 경고성 파업이었고요. 계속해서 양쪽이 협상을 하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2차 총파업이 있고요. 예. 3차 총파업은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4차가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5차가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이렇게 총파업 일정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파업을 소개해드리면서 정치자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듯이 보수 언론이 주도하는 여론은 전형적인 귀족노조의 파업이라는 거죠. 예, 평균 연봉이 억에 가까운 인간들이 성과급을 더 달라고 파업을 하네. 돈에 미친 쓰레기 새끼들 이런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특히 그 항공사 조종사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죠. 인간 사냥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그런 식으로 두드려 맞는 노조들이죠. 네. 심지어 그런데 이게 먹히는 게요. 진보적 성향을 가진 시민분들도 이런 말들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됩니다. 제가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개인적인 경험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종합일간지 다니던 시절에 노조 대의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도 노조가 있어요. 그리고 대의원을 할 때 2003년 일이었는데 12년 만에 집단행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슈가 뭐였냐면 회사는 임금 동결을 주장했고요. 노조는 2%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별 차이 아니잖아요. 예. 물론 2% 오르는 게 동결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렇다고 2%가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닌 거죠. 그런데 노조는 이 대립을 투쟁으로 몰고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저도 대의원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위원장이 굉장히 결연했고요. 대의원들도 위원장의 결연함을 믿고 함께 투쟁을 하자고 결의를 모았던 겁니다. 예. 근데 대단한 투쟁을 한 건 아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대의원 한 3명 정도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켓을 들고 고성방가를 한 거죠. 구호를 외친 겁니다. 그리고 한 10일 정도 철야 농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세게 싸우는 노조에서 보기에는 투쟁이 좀 하찮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큰 투쟁이었습니다. 12년 만에 노조가 회사와 싸운다라는 개념을 정립을 한 투쟁이었으니까요. 이게 결말이 어떻게 나냐면 임금은 안 올랐고요. 대신 연말에 100% 상여금을 주겠다라는 타협안을 회사가 들고 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이 타협안을 대의원 투표에 붙였는데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 아슬아슬하게 58% 찬성으로 타결이 됩니다. 그래서 12년 만에 벌어졌던 투쟁이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당시 언론계에서 이 투쟁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분위기는 쟤들 왜 저러냐 도대체. 아니 저게 2%가 저렇게 시끄럽게 싸울 일이냐. 그리고 그렇게 싸워서 얻은 게 고작 상여금 100%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또 한 분위기는 아니 저 새끼들 돈 많이 받잖아. 조선중앙 다음으로 많이 받는 새끼들이 뭘 연봉 가지고 지랄이야. 이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아. 여기에 근데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때도 동아일보는 큰 노조, 대기업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황제 파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하지 않았나요? 그럼요. 당연히 그때도 그랬었죠. 보수적인 논조를 계속 유지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세간의 시선이 따가운 겁니다. 신문으로는 노조를 조지면서 지들은 2% 더 받겠다고 지랄을 하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당시 언론노조가 발행하는 소식지가 있습니다. 여기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 기사가 유일하게 저희들이 했던 투쟁을 정확하게 취재를 해서 한 보도였거든요. 언론 노보였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네. 동아일보 노조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조합원 찬반 투표까지 거쳐 결국 58%의 찬성으로 연말 특별상여금 100%를 내놓은 회사 측의 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결과에 대해서도 언론계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러나 동아일보 노조의 이번 임금 협상 과정은 그 시사하는 바가 만만치 않았다. 돈의 무게를 따지기에 앞서 와해 상태였던 노조 조직 복원에 기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아일보 노조가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자사 로비에서 벌인 철야 농성은 지난 91년 파업 이후 12년 만의 집단 행동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한 조합원은 공보위를 통해 회사의 논조에 문제를 제기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공채, 경력 입사자들의 기수 찾아주기 운동 등을 벌이며 일체감을 심어온 곳이 이번 임협 과정에서 모든 조합원을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다며 노조를 중심으로 회사를 바꿔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예. 윤영찬 노조위원장은 우선 노조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꾸준히 조합원들의 단합을 다져온 곳이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가 앞으로 구성원들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규합해 이를 다시 회사 측에 요구하는 구조를 복원하게 된다면 동아일보의 미래 또한 밝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윤영찬 노조 위원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윤영찬 그렇죠? 위원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야말로 단편적으로 팩트만 전달을 하면요. 기사로는 노조를 조지는 주제에 2% 더 받으려고 땡깡 부린다. 귀족 노조의 땡깡이다. 이렇게 보일 만한 싸움이었죠. 사실 당시 동아일보는 언론계에서 돈도 꽤 많이 받는 편이었어요. 2003년이니까 논조는 뭐 개판이었죠. 진보 진영이 보기에 이 언론은 쓰레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언론 기자들이 임금 2% 올려달라고 지랄을 하는 거니까요. 요 보도를 2019년 1월 오늘날 정치자분들께서 접하신다면 느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것도 진짜 지랄들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읽어드린 소식지에도 나왔듯이 이 싸움은 노조를 복원하자는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건 사측과 투쟁을 시작하자는 동아일보 민주파들의 열망 뭐 이런 게 담겼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싸움은 오랜 준비를 거친 끝에 나온 싸움이었던 거죠. 예. 밖에서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었겠지만 안에서는 꾸준히 민주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와 균열점을 찾아내고 싸움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보위로도 논조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뭐 기수별 회의도 조직하고 이러면서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우리로서는 절박했던 겁니다. 밖에서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요. 예.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기사 말미에 나오지만 당시 노조위원장이 윤영찬 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습니다. 곧 사임을 하시고 청와대를 나오시겠지만요. 예. 그리고 당시 윤영찬 선배는 동아일보 민주파의 명실상부한 수장이었습니다. 그때 그 집단행동을 하기 전에 윤 선배와 상의를 쭉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잘 기억하는데요. 투쟁 결정을 하기 전에 술을 같이 한잔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선배, 각오는 돼 있겠죠? 선배가 기자로서 동아일보 논조를 바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노조위원장으로서 집단행동을 조직하고 13년 만에 공식 투쟁을 결의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요거 결정하는 순간 선배 인생은 엿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선배는 절대로 이 회사에서 정치부장이 못 되는 겁니다. 알고는 하는 거죠. 제가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윤 선배가 피식 웃으면서 야, 이 새끼야, 그러면 내가 이거 안 하면 정치부장이 되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선배, 내가 보기에 그거는 요거 안 해도 윤 선배가 정치부장이 될 가능성은 0%예요. 하고 저도 웃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 선배가 봐라 새끼야, 어차피 버린 몸인데 야, 고 하자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분 굉장히 온화해 보여서 네. 뭐 그런 일을 하셨을까도 싶었는데 와. 성격은 온화하지만 예. 명실상부한 민주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싸움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물러서는 법이 없으셨죠. 그러니까 후배들이 그만큼 신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럼요. 네. 예. 저도 그 철야농성에 열흘 넘게 하루도 안 빠지고 참여를 했는데요. 제가 이거 두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투쟁이고 귀족노조의 땡깡으로 보였겠지만 그 투쟁은 동아일보가 갖고 있었던 오랜 모순 부조리에 대한 저항이었고 미래의 방향성에 대한 숱한 고민들의 응축이 있었습니다. 하나 더요. 그 싸움은 윤영찬 위원장이 노조위원장이 아니었다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싸움입니다. 노조에 단결된 투쟁이라는 건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맞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그걸 절감했어요. 예. 그렇죠. 네. 윤영찬이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그 사람의 진실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번 국민은행 총파업을 보면서 느낀 건 세상에서는 언론들은 귀족노조라고 부르지만 사무직 노조가요. 19년 만에 총파업을 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돈 많은 놈들이 지랄하네 이렇게 보이죠. 하지만 파업이 시작됐다는 건 절대 저 회사의 문제가 단지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게다가 저 파업에 무려 1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결연히 참여를 했습니다. 이건 저 회사에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모순들이 응축돼 있었고 노동자들이 그 모순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었는지 증거입니다. 저 정도 규모의 총파업을 하려면 그리고요. 집행부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집행부에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 파업은 애초부터 절대 성사될 수 없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예. 네. 저는 분위기를 대충 짐작합니다. KB국민은행, KB금융지주 경영진 진짜 개판이거든요. 윤종규 지주회장이요. 셀프 연임한다고 오만 난리를 다 쳤고요. 지금 박홍배 노조위원장 당선되는 거 막겠다고 노조 선거에 불법 개입하고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박근혜가 성과연봉제 도입한다고 했을 때 모든 시중은행 중에 제일 티나게 쌍수 들고 나서서 그거 도입한다고 난리를 쳤고요.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다른 은행들이 눈치 보고 살짝 발을 빼는데도 끝까지 거기 붙어서 성과연봉제 고수한 곳이 여기입니다. 윤종규 회장은 게다가 자기 증손녀를 불법으로 채용했다는 채용비리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는 이런 모순들이 진짜 오래 누적되어 온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우리가 귀족이라고 생각하는 이 회사 노동자들 작년에만 10명이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있었고요. 예. 과로로 인한 뇌출혈도 있었습니다. 여기도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고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저는 국민은행 노조에 대한 평판을 듣습니다. 우리는 선입견으로 귀족노조다, 밥그릇 챙기는데 신경도 안 쓴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실제로 대형 노조 중에 그런 노조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국민은행 노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노조가 그런 이기적인 조직이라면 장담하는데 총파업이 19년 만에 절대 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노조가 총파업하는 거 봤습니까? 자기 밥그릇 챙기는데 몰두하는 노조는요. 조합원들도 자기 밥그릇 외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총파업이라는 건 참가하는 자체로 엄청난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번에 국민은행도 그 지랄을 했던데 파업에 참가하면 인사기록에 남긴다? 이걸 공식적으로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협박을 받는데 사무직들이 내 밥그릇만 챙기는 사람이라면
절대 파업에 참가 못합니다. 나는 파업 참가 안 하고 남들이 대신해 주기만 바라죠. 그런데 이곳 노동자들은 무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결연히 파업에 참여를 했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규모의 파업은 집행부에 대한 무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지금 국민은행 노조가 조합원들로부터 뜨거운 신뢰를 받는 훌륭한 노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자님 알겠는데요. 결국 월급 올리자는 이야기잖아요. 그거 동조해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적 약자들 투쟁하는데 연대한대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은행 노조가 금융노조의 맏형으로서 사회적 연대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앞으로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제가 오늘 방송한 것 반성하고요. 제일 먼저 제가 국민은행 노조를 심하게 질타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믿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국민은행 노조는 사회적 약자와 손을 잡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용기와 연대 의식을 가진 노조입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노조의 19년 만의 총파업에 부디 우리 시민사회가 따뜻한 연대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동지들을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시민사회가 이번 총파업에 대해서 귀족노조 새끼들 뻘짓하는 거야 이런 시선을 보이면 이 싸움은 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따뜻한 응원과 연대를 보내면 이 연대가 사회적 연대의 출발이라고 믿고 응원하면 이 싸움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이기면 국민은행 내부의 누적된 비리와 모순을 노동자 스스로가 결자해지하는 소중한 경험을 그 사람들이 얻게 됩니다. 사회적 연대가 나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사회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부디 많은 시민분들이 연대의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 연대의 응원이 국민은행 노동자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 이야기지만 다른 중요한 뉴스가 없다면 고공농성을 처절하게 벌이고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년 만에 파업이었다고 했죠?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12년 만에 파업이 아니고 네. 철야농성 집단 행진이었고요. 그렇군요. 네. 12년이면 1990년이었는데 네. 제가 또 말씀하시는 사이에 1990년에 그 동아일보 제작 거부 사태 네. 그 관련한 동아일보 그 기사를 찾았어요. 예. 네. 그때 1990년 5월 31일 네. 목요일이었고 동아일보가 그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네. 8면만 냈어요. 8면. 네. 8페이지로 감면했는데 대부분 네. 기사 보니까 연합뉴스 그대로 따다가 만들었고 네. 그때 이제 노조가 무슨 파업을 했는가 봤는데 그 이유가 우선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했고 네. 편집권의 기자 공유 그리고 임금 인상 이 세 개 항을 두고 이제 네. 파업을 벌였더라고요. 네. 근데 뭐 하여튼 그날 파업이 철회가 됐어요. 네. 그러나 하루 동안의 그 파업으로 동아일보가 8면만 냈었는데 네. 아마 이때가 김중배 편집국장.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동아일보의 그 김중배 편집국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아마 다음부터는 언론 탄압,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체가 네. 정치 권력이 아니라 사주가 될 것이다. 네. 이런 네. 말을 그렇습니다. 또 했던 기억이 네. 나는데 네. 그랬군요. 1990년에 이런 동아일보 노동조합의 파업이 있었던. 김중배 선배는 그야말로 동아일보의 마지막 샛별 같은 분이셨죠. 네. 김중배 선배는 진짜로 네. 그 당시 1980년대 동아일보는 지금과 달리 꽤 괜찮은 신문이었습니다. 그럼요. 당시 그 네. 동아일보를 모아놓고 내가 네. 이거 저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민주화의 유산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도 제가 만났던 네, 기억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김중배 선배는 그때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지만 예. 동아일보 편집국장이 되시면서 음. 동아일보의 힘으로 노태우를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사주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음. 김중배 선배가 음. 나중에는 뭐 해임이 되시고 음. 그때 동아일보 기자들이 거의 90년대 마지막으로 뜨겁게 한번 싸웠던 이야기를 선배들한테 들은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요 무렵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네.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참 이런 결기를 보면서 네. 죽은 시인의 사회가 아니라 죽은 기자의 사회를 딱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큰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신 이야기 잘 들었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